안녕하세요. 책 한민국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조나선 하이트의 바른 행복. 지은이는 조나선 하이트, 옮긴이는 왕수민, 출판사는 부키입니다. 책값은 2만 원, 총 페이지 수는 504쪽, 초판 일수에는 2022년 8월 23일입니다. 지은이 소개를 읽겠습니다. 조나선 하이트 포린 폴리시 선정 2012년 글로벌 사상가 100인, 프로스펙트 선정 2013년 세계의 사상가 65인, 아카데믹 인플루언스 선정 현존하는 가장 위대한 심리학자 10인, 인간 도덕성의 기원을 탐구한 바른 마음과 젊은 세대의 현실을 날카롭게 분석한 나쁜 교육을 쓴 베스트셀러 작가이자 현재 전 세계에서 가장 주목받는 사상가, 사회심리학자로서 긍정심리학 분야의 세계적 석학이자 정치심리학과 도덕심리학 분야에서도 가장 많이 인용되는 연구자 중 한 명이다. 1985년 예일대학교 학사, 1992년 펜실베이니아 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1995년부터 2011년까지 버지니아 대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쳤으며 이후 현재까지 뉴욕대학교 스턴 경영대학원 교수로 재직 중이다. 버지니아 대학교 우수 교수상을 3차례나 수상했고 버지니아 주로부터 표창을 받기도 했다. 4번의 테드 강연은 600만 회 이상의 조회수를 기록하며 전 세계적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지금부터는 본문을 읽겠습니다. 내가 처음으로 말을 타본 것은 1991년 노스캐롤라이나의 그레이트 스모키 마운틴스 공원에서였다. 말을 몰아 비탈진 언덕길을 따라 올라갈 때였는데 그때 내 말이 걷고 있던 바깥쪽 길은 깎아지른 벼랑에서 1미터밖에 떨어져 있지 않았다. 그런데 길이 왼쪽으로 획 꺾이는 지점에 왔는데도 내 말은 벼랑을 향해 곧장 앞으로만 나아가는 것이 아닌가. 난 순간 얼어붙었다. 내가 완전히 손을 놓은 채 절체절명의 5초를 보내는 동안 내 말과 내 왼쪽의 말은 자기들끼리 차분하게 알아서 척척 왼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순간 공포가 누그러지면서 내가 품은 두려움이 터무니없었다는 생각에 웃음이 터졌다. 그 길을 그 말은 수없이 지나다닌 데에다 괜히 발을 헛디뎠다가 비명에 가고 싶지 않기는 나와 마찬가지였다. 말에게 내가 이래라 저래라 할 필요는 전혀 없었고 아닌 게 아니라 실제로도 말에게 한두 번 지시를 내려봤지만 말은 귓등으로도 듣는 것 같지 않았다. 인간의 사고는 비유에 의존해 이루어지곤 한다. 새로운 것이나 복잡한 것을 이해할 때 우리는 이미 알고 있는 것을 거기 연관시킨다. 일례로 부처가 마음을 야생 코끼리에 빗댄 것이 있다. 지난날 이 내 마음은 길을 잃고 이기적 욕망, 정욕, 쾌락에 이끌려 다녔다. 오늘날 내 마음은 더 이상 헤매지 않고 절제의 조화 속에 자리하고 있으니 마치 조련사가 야생 코끼리를 부리는 것과 같노라. 프로이트에 따르면 우리 인간의 마음은 세 부분으로 나뉘어 있으니 그 셋이란 에고, 즉 의식적이고 합리적인 자기, 슈퍼에고, 양심, 더러 사회의 규칙들을 너무 엄격하게 지킨다. 이드, 쾌락을 많이 되도록 빨리 즐기려는 욕구를 말한다. 프로이트는 에고의 힘이 강해져 이들을 확실하게 통제하고 슈퍼 에고로부터 독립하게 되는 것이 정신분석의 목적이라고 보았다. 사람들은 왜 멍청한 짓을 그만두지 못하는 걸까? 왜 스스로를 제어 못하고 자신에게 뻔히 안 좋은 일을 계속하는 것일까? 변신 이야기에서 메데이아는 말한다. 지금 나는 이상하고 새로운 힘에 끌려가고 있어. 욕망과 이성이 서로 다른 방향에서 당기는구나. 어느 쪽이 옳은지를 나는 알고 그리로 가야지 생각은 하지만 정작 발은 잘못된 길을 따르네.
내 머리에 떠오른 이미지도 내가 마치 코끼리 등에 올라타 있는 기수 같다는 것이었다. 내 손에는 그래도 고삐가 쥐어져 있어 그것을 이쪽 저쪽 당기며 코끼리에게 어느 방향으로 몸을 틀라거나 멈추라거나 출발하라거나 말은 할 수 있다. 하지만 내가 이래라 저래라 지시를 내릴 수 있는 건 코끼리 자신이 욕망을 갖지 않았을 때뿐이다. 코끼리가 뭔가 하고 싶은 게 있을 땐 나는 코끼리를 절대 당할 수 없다. 우리는 대부분의 정신 과정이 의식적인 집중이나 통제 없이 자동적으로 일어남을 알 수 있다. 통제된 사고 과정은 그 경계가 정해져 있는 한편, 자동적 사고 과정은 병행해 일어나기도 하고 갖가지 일을 동시에 처리하기도 한다. 통제된 사고 과정과 자동적 사고 과정 사이에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 자동적 체계는 그간 자연 선택을 거치면서 옳다 싶은 행위를 얼른 유발하게끔 그 틀이 짜였고, 쾌락과 고통을 느끼게 하는 뇌의 부분이나 생존 관련 동기를 유발하는 뇌의 부분도 모두 자동적 체계 안에 포함되어 있다. 도파민 분출 버튼 위에 손가락을 올리고 있는 것은 결국 자동적 체계라는 이야기이다. 이에 반해 통제된 체계는 조언자로 봐야 더 나을 것이다. 코끼리 등 위에 올라타 코끼리가 더 나은 선택들을 하게 도와주는 것이 바로 기수다. 기수는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한편 다른 기수들과 이야기를 나누거나 지도를 읽어내는 일들을 통해 값진 정보를 알아낼 수는 있지만 코끼리에게 명령을 내려 그것의 의지를 꺾을 수는 없다. 기수는 조언자 혹은 하인 같은 존재이지 왕, 대통령 혹은 고삐를 틀어쥔 마부는 아니다. 그에 반해 코끼리는 제어된 사고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것이다. 직감, 본능적 반응, 감정, 직관이 포함되며 이것들이 자동적 체계의 많은 부분을 구성한다. 다음 이야기를 읽고 한번 생각해보자. 줄리와 마크는 남매 사이다. 어느 날 밤 해변 가까운 곳에 있는 오두막에 줄리와 마크 단 둘만 머물게 된다. 둘은 사랑을 나눠보면 재밌겠다고 마음먹는다. 줄리는 여행 전부터 피임약을 복용하고 있었지만 만에 하나에 대비해 마크도 콘돔을 쓰기로 한다. 둘은 모두 즐기며 사랑을 나누었지만 다시는 그러지 않기로 한다. 둘은 그날 밤을 둘만의 특별한 비밀로 간직하기로 하고 이번 일로 둘 사이가 훨씬 가까워졌다고 느낀다. 남매지간인 두 명의 성인이 서로 합의하고 사랑을 나누는 일이 용인될 만하다고 여러분은 생각하는가? 만일 여러분이 내 연구에 참여한 대부분의 사람과 비슷하다면 당장 아니요라고 답할 것이다. 그런데 그 판단을 과연 어떻게 정당화할 수 있을까? 이런 주장을 펼치기 위해 사람들이 종종 제일 먼저 도달하는 근거는 근친상간을 저지르면 유전적 기형을 낳을 자식을 출산하게 될 거라는 점이다. 내가 이들 남매는 두 가지 피임법을 다 사용했다는 점을 지적해도 사람들은 누구 하나 아, 그럼 괜찮겠네요 라고 말하지 않는다. 대신 다른 논거들을 찾기 시작하는데 예를 들면 둘의 관계가 틀어질 겁니다 하는 식이다. 이 논거에 대해 내가 성교로 둘 사이의 관계는 더 돈독해졌다고 말하면 사람들은 그제야 머리를 긁적이고 미간을 찌푸리며 이렇게 말한다. 잘못이란 건 분명 알겠는데 그 이유를 설명하려니 참 힘드네요. 이 연구의 핵심은 도덕적 판단은 미학적 판단과 비슷하다는 데에 있다. 어떤 그림을 봤을 때 당신은 그 그림이 마음에 드는지 아닌지 보통 즉각적으로, 자동적으로 안다. 만일 어떤 사람이 당신에게 왜 그런 판단을 했는지 설명해달라고 하면 당신은 이것저것 말을 지어낸다. 도덕적 주장도 이와 똑같은 면이 많다. 두 사람이 한 가지 이슈에 대해 어떤 느낌을 강하게 받을 때 알고 보면 느낌이 먼저고 그들이 생각하는 이유는
중간에 주먹구구식으로 만들어 서로에게 내던지기 일쑤이다. 여러분이 어떤 사람의 주장을 논박했을 때 대체로 그 사람이 마음을 바꾸어 당신의 생각에 동조하던가? 당연히 아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깨트린 그 주장은 애초부터 그 사람이 그런 입장을 가진 원인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 이유는 판단이 이미 내려진 뒤에 만들어진 것일 뿐이다. 실제로는 코끼리가 고삐를 쥐고 기술을 이끌어간다. 무엇이 좋거나 나쁜지 또 아름답거나 추한지를 결정하는 것은 코끼리이다. 우주 전체가 변하여 삶을 무엇으로 여기느냐가 곧 우리의 삶이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오늘의 우리는 어제의 생각들에서 비롯되고 우리의 현재 생각들이 내일의 삶을 지어 올린다. 우리의 삶은 우리 마음이 만들어낸 산물이다. 부처. 위의 인용문 속에는 오늘날 대중심리학의 가장 중요한 발상이 담겨 있는데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오로지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를 통해서만 영향을 미치며 따라서 만일 우리가 우리의 해석을 통제할 수 있으면 세상도 우리 뜻대로 통제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일례로 어떤 사람이 몇 년 동안을 원한, 고통, 분노 속에서 허우적댔는데 알고 보니 아버지가 가족을 내팽개친 것이 그녀에게 직접적인 상처를 입힌 건 아니었다는 깨달음을 얻는 경우가 종종 있다. 아버지는 그저 자신이 살던 집을 나간 것일 뿐이다. 그의 행동이 도덕적으로 잘못이긴 하지만 그 일이 고통스러웠던 건 그녀가 그 일에 그렇게 반응했기 때문이며 만일 그녀가 그런 반응에 변화를 줄 수 있다면 그녀는 고통의 20년 세월을 뒤로 하는 것은 물론 심지어는 아버지가 어떤 사람인지 더 잘 알 수도 있다. 사람들이 이런 깨달음에 이르도록 하는 방법을 개발해내는 것이 바로 대중심리학의 기술이다. 거룩한 통찰이 삶을 바꿔주는 것은 가능하지만 그런 통찰 대부분은 며칠 혹은 몇 주 만에 희미해진다. 기수가 단순히 변화해야겠다고 결심한 후 코끼리에게 명령을 내려 그 프로그램에 따르게 하기는 불가능하다. 지속적인 변화는 오로지 코끼리를 재훈련시킴으로써만 이루어지는데 그렇게 하기가 영 쉽지는 않다. 대중심리학 프로그램이 성공하는 것은 그 프로그램들이 수개월에 걸쳐 사람들 행동에 변화를 줄 여러 방법을 찾아내기 때문이다. 코끼리의 언어 중 가장 중요한 말들은 좋음과 싫음 혹은 다가가자와 물러나자이다. 세심하게 설계된 실험들에 따르면 우리는 자신이 경험 중인 모든 것에 좋음과 싫음 반응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난다. 심지어 자신이 그런 경험을 한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할 때조차 그렇다. 삶은 정말이지 우리가 생각하기 나름이지만 그 생각은 순식간에 그리고 무의식적으로 일어난다. 코끼리는 본능에 따라 반응을 하면서 기술을 몰아 새로운 목적지를 향해 나아가는 것이다. 대부분 사람들의 코끼리는 너무 많은 것을 나쁘게 보며 그만큼 좋게 보는 것은 별로 없다. 일명 부정성 편향이라고도 불리는 이 원칙은 심리작용의 전 영역에서 그 모습을 드러낸다. 인간의 마음이 좋은 것보다 나쁜 것에 더 빨리, 더 강하게, 더 끈질기게 반응한다는 사실을 심리학자들이 연구를 통해 누차 밝혀내고 있다. 우리는 어디 한 군데가 조금만 아파도 기막히게 알아채지만 자신이 더할 나위 없이 건강한 때는 잘 모른다. 한 사람의 성격을 설명할 때 타고난 천성과 양육이 함께 작용한다는 말은 100번 옳다. 하지만 이와 함께 또 옳은 말은 대부분 사람이 알고 있는 것보다 천성이 더 큰 역할을 한다는 사실이다. 행복은 사람의 성격 중에서도
유전적 요소가 가장 높은 축에 속한다. 한 사람이 느끼는 평균적인 혹은 전형적인 행복함의 수준은 곧 그 사람의 정서 유형이기도 하다. 정서 유형도 변화시키는 게 가능하다. 가장 좋은 방법들을 세 가지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명상, 인지치료, 프로작. 어느 날 여러분이 하루 한 번만 복용하면 불안감은 줄고 만족감은 늘어나는 알약에 관한 이야기를 읽었다고 해보자. 여러분이라면 그 약을 먹겠는가? 그 알약은 엄청나게 다양한 부수적 효과도 가져다 주는데 하나같이 좋은 것들 뿐이다. 자긍심, 공감 능력, 신뢰 향상은 물론 기억력까지 향상시킨다. 마지막으로 이 약은 완전히 자연적일 뿐 아니라 돈 한 푼 들지 않는다. 그런 약이 실제로 있다. 바로 명상이다. 명상이 갖는 주된 목표는 자동적 사고에 변화를 주는 것, 나아가 그렇게 함으로써 결국 코끼리를 길들이는 데에 있다. 집착이 끊어졌다는 것이 바로 코끼리가 길들여졌다는 증거이다. 몇 달 동안 거르지 않고 매일 꾸준하게 명상을 하게 되면 두렵고 부정적이고 무언가를 차지하고 싶은 생각이 드는 빈도가 상당히 줄어들고 이를 통해 자신의 정서 유형도 개선할 수 있다. 부처는 이렇게 말했다. 침묵 가운데 고독을 아는 자, 고요함 가운데 기쁨을 느끼는 자, 그는 두려움과 죄의에서 자유로워질 것이니. 1960년대 앨런 백을 통해 인지치료가 탄생했고 현재 이것은 우울증과 불안증을 비롯한 여타 수많은 심리적 문제 해결을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통한다. 우울증에 걸린 사람들의 특징은 백의 이른바 우울증 인지 3제, 즉 서로 관련된 세 믿음을 진심으로 굳게 믿는다는 것이다. 그 세 가지란 나는 아무짝에도 쓸모없어. 내가 살아가는 세상은 암울해. 내 미래는 아무 희망도 없어를 말한다. 왜곡된 사고들이 부정적인 느낌들을 불러일으키고 부정적인 느낌들은 다시 사고를 더욱 심하게 왜곡한다. 백이 발견한 것은 사고 변화를 통해 이 순환을 깨뜨릴 수 있다는 사실이었다. 인지치료에서는 내담자에게 자기 생각을 포착해 글로 적고 그것이 어떤 왜곡인지 명시하게 한 뒤 대안적이고 더 정확한 사고방식을 찾게 하는 게 관건이다. 몇 주가 흐르면 내담자의 사고가 현실을 더욱 직시하면서 내담자의 불안과 우울도 옅어진다. 프로작이 과연 어떻게 작동하는 것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프로작이 확실히 효과가 있는 것만은 분명하다. 프로작은 우울증, 일반적인 불안장애, 공황발작, 사회공포증, 월경전 불쾌장애, 몇몇 종류의 섭식장애, 강박장애 등 이루 헤아릴 수 없이 다양한 정신병을 다루는 데에 위약 대조군이나 비치료 대조군에 비해 더 나은 효과를 낸다. 코끼리를 길들이기 위해서는, 즉 우리 마음을 서서히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나름의 방도가 필요하다. 명상, 인지치료, 프로작이 그것을 이룰 세 가지 효과적인 방법이다. 나는 세 방법 모두를 사람들이 손쉽게 접할 수 있어야 하고 또 이것들이 널리 알려져야 한다고 믿는다. 삶은 정말이지 우리가 생각하기 나름일 뿐이니 우리는 명상, 인지치료, 프로작을 이용해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다. 너에게 일어나길 바라지 않는 것을 남에게도 해서는 안 되느니라. 공자의 논어. 내가 끔찍이 싫은 것은 내 친구에게도 하지 말라. 이 몇 마디에 토라 전부가 담겨 있다. 랍비 힐렐, 기원전 1세기. 호혜성은 우리 안에 깊숙한 본능으로 사회생활의 기본적인 통화로 통한다. 즉, 사람은 아는 사람에게서 호의를 받으면
그 호의에 보답하고 싶어 한다. 두뇌는 우리 누구에게나 작동시키는데 단연 가장 많은 비용이 드는 기관이다. 두뇌는 우리 몸무게의 2%를 차지하는데 전체 에너지의 20%나 소비한다. 인간의 두뇌는 너무 크게 자라기 때문에 태어나는 순간 인간은 반드시 덜 성숙할 수밖에 없으며 조숙한 채로 태어나면서도 산도를 가까스로 통과한다. 거기에다 일단 자궁 밖으로 나오면 이 거대한 두뇌들을 1, 2년 정도는 누군가가 잘 들고 다니지 않으면 안 된다. 두뇌가 이렇듯 커진 데에는 뭔가 매우 합당한 이유가 있었을 게 틀림없다. 하지만 동물들이 왜 특정한 두뇌 크기를 가지는가를 일반적으로 설명해 줄 수 있는 것으로는 두뇌 크기를 사회 집단 크기와 연결하는 이론이 유일하다. 로빈 던바는 특정한 척추동물 종의 집단 안에서는 두뇌 크기의 대수가 사회 집단 크기의 대수에 거의 완벽하게 비례한다는 사실을 입증해냈다. 달리 말하면 동물계 전체에 걸쳐 두뇌가 갈수록 커져 더욱 큰 집단을 관리하는 양상이 나타난다는 것이다. 사회적인 동물들은 곧 머리가 좋은 동물들인 셈이다. 던바는 침팬지는 약 30마리가 집단을 이루어 살며 사회성을 가진 모든 영장류가 그렇듯 서로의 털을 골라주는데 엄청나게 많은 시간을 할애한다는 점을 지적한다. 인간의 경우 두뇌 크기 대수로 가늠하면 약 150명이 집단을 이루어 살아야 맞다. 아닌 게 아니라 실제로 곳곳의 수렵 채집 집단, 군부대, 그리고 도시 거주민의 주소록을 살펴보아도 100에서 150명 정도가 사람들이 모든 이의 이름과 얼굴을 기억하며 직접 알고 지낼 수 있는, 나아가 사람들이 저마다 다른 모든 이와 어떤 관계를 맺고 지내는지 알고 지낼 수 있는 자연적인 집단 크기인 것으로 보인다. 던바는 아마도 신체의 털 고르기 대신 진화한 것이 언어일 거라고 이야기한다. 현실을 사는 데에는 내가 무엇을 아느냐가 아니라 내가 누구를 아느냐가 중요하다. 한마디로 언어가 진화한 것은 사람들이 언어를 통해 사람들의 뒷담화를 했기 때문이라는 게 던바의 논지이다. 어떤 시기든 원시적인 의사소통을 통해 사람들 사이의 정보를 공유한 개인은 그러지 못한 이보다 훨씬 유리한 입지에 설 수 있었다. 만일 여러분이 나와 비슷하다면 기막히게 놀랍거나 혹은 귀를 쫑긋할 수밖에 없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뭐든 친구들에게 이야기하고픈 충동이 있을 텐데 바로 이 충동에 던바가 말하는 주장의 핵심이 들어있다. 즉, 우리는 자기 친구에게 뭐든 정보를 전달하도록 동기화되어 있다. 누구에게든 말을 해야지 도저히 담아두고는 못 배기겠어. 뒷담화는 또 다른 뒷담화를 부르고 그렇게 해서 우리는 어떤 사람의 좋고 나쁜 행실을 두 눈으로 직접 목격하지 않고도 모든 이의 평판을 일일이 파악할 수 있다. 수많은 종들이 호혜성을 보이지만 뒷담화를 하는 종은 인간뿐이며 뒷담화의 주요 내용은 결국 타인이 호혜적 관계의 상대방으로서 얼마나 큰 가치를 갖는지에 대한 것이라 하겠다. 제대로 쓰이기만 하면 호혜성은 사람 사이의 관계를 더욱 단단하게 다져주고 더욱 오래가게 해주며 활기까지 불어넣어준다. 어찌하여 너는 내 눈안에 든 들보는 보지 못하고 내 이웃의 눈 안에 든 티만 보느냐. 마태복음. 남의 잘못을 내보이기는 부는 바람에 곡식 나달 까부르듯 하고 자기 잘못을 감추기는 교활한 도박꾼이 자기 주사위 감추듯 하는구나. 부처. 우울증에 걸린 이들은 최소한 자신이 우울증에 걸렸다는 사실은 인정하는 게 보통이다. 위선을 고치기가 훨씬 어려운 일부 이유는 위선의 경우 자신에게 문제가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기 때문이다.
자신이 선호하는 믿음 혹은 행동을 뒷받침하기 위해 사람들이 사후에 이유를 갖다 붙이는 인지작업을 수행한다는 것은 거듭 밝혀진 사실이다. 보통 우리는 이 미션에 성공함으로 끝내 자신이 객관성을 확보했다는 환상을 갖게 된다. 우리의 입장이 합리적인 동시에 객관적으로 정당화되었다고 진심으로 믿는 것이다. 프랭클린의 결론은 이것이었다. 합리적인 생물이라는 건 참 편하다. 그 덕에 뭐든 내가 할 마음이 나는 게 있으면 그럴싸한 이유를 찾거나 여차하면 이유를 만들어내면 되니까. 소박한 실제론이란 우리는 제각기 세상을 직시하고 있다고, 즉 있는 모습 그대로 보고 있다고 여기는 것을 말한다. 아울러 거기서 그치지 않고 세상에 존재하는 사실들은 우리 눈에 보이는 대로 모든 이의 눈에도 보일 것이기 때문에 남들도 우리와 같은 생각을 가져야 한다고 믿는다. 만일 그들이 우리 생각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그들은 아직 관련 사실을 접하지 못했거나 아니면 자신의 이익과 이념에 눈이 멀었기 때문이라고 결론 내린다. 소박한 실제론자들이 보기에 모든 사람이 이념과 이익 추구에 영향을 받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다. 단, 나만은 예외다. 나는 이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보는 사람이니까. 배우자 학대부터 인종학살까지 온갖 일들을 실제 행동에 옮긴 이들은 정작 어떤 잘못된 짓을 하고 있다고는 거의 생각하지 않는다. 거의 하나같이 이들은 자신들이 공격이나 도발에 정당화된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가해자가 스스로를 피해자로 여기는 경우도 많다. 돌아보면 20세기의 주요 잔악행위를 자행한 이들은 대체로 자신들이 유토피아를 건설 중이라고 믿은 사람들, 혹은 자신은 지금 고국이나 일족을 지키기 위해 싸움을 벌인다고 믿었던 자들이었다. 이상주의가 쉽사리 위험해지는 이유는 이상주의를 추구하다 보면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한다는 믿음을 갖는 게 거의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선을 위해 혹은 하느님을 위해 싸움을 벌인다면 중요한 것은 결과이지 거기 이르는 길이 아니다. 알고 보면 사람들은 규칙을 별로 존중하지 않는다. 인류학자 클리포드 기어츠는 자기 손으로 짠 의미의 그물에 대롱대롱 매달려 살아가는 게 인간이다 라고 썼다. 그 말인즉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바위, 나무를 비롯한 물리적 사물들로 이루어진 데가 아니라는 뜻이다. 이 세상은 모욕, 기회, 신분의 상징, 배신, 성인, 죄인들로 이루어져 있다. 인간의 이런 창조물들은 말하자면 피터팬 속의 요정들과 같다. 즉, 우리가 그것들을 믿어야만 존재하는 것이다. 이 세상은 곧 합의에 의한 환각이라는 뜻이다. 선한 자는 언제나 진리 속에서 모든 집착을 버린다. 부처. 세상사가 내가 원하는 대로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라지 않고 세상사 원래 모습 그대로 일어나기를 바란다면 너의 삶은 순조로이 흘러갈 것이다. 에픽테토스. 불교와 스토아 철학은 외부적인 재물을 얻으려 갖은 애를 쓰는 것, 혹은 세상을 내 바람에 맞추려고 하는 것은 늘 바람을 좇는 것과 같다고 말한다. 행복은 오로지 내 안에서만, 즉 외부적인 대상에 대한 집착을 깨고 받아들임의 태도를 기를 때에만 찾을 수 있다. 하지만 최근에 이루어진 심리학 연구에 의하면 부처와 에픽테토스는 너무 멀리까지 간 것일 수도 있다. 코끼리는 자신이 올바른 방향으로 발걸음을 내디딜 때마다 기쁨을 느낀다. 기쁨은 우리가 목표를 성취했을 때보다는 우리가 목표를 향해 한 발짝씩 나아갈 때에 더 많이 찾아온다. 셰익스피어는 이러한 사실을 다음과 같이 완벽하게 포착해냈다. 이미 얻은 건 그걸로 끝. 기쁨의 정수는 하는 것 안에 있지.
우리가 느끼는 감정적 반응의 강도와 지속 시간을 우리는 극단적으로 과대평가하는 경향이 있다. 실제로는 복권 당첨자와 불구자 모두 대부분의 면에서 자신들이 생각하는 행복의 기준치로 돌아가는 데에 1년이 채 걸리지 않았다. 인간의 마음은 원래 여러 조건들 속에서의 변화에 특히 민감하지 극단적인 수준 자체에는 그렇게 민감하지 않다. 이 적응의 원칙을 사람들의 평균 행복 수준이 유전적으로 결정될 공산이 매우 높다는 사실과 결합하면 우리는 다음과 같은 무척 놀라운 가능성에 이르게 된다. 장기적 관점에서는 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는 별반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다. 운이 좋든 나쁘든 우리는 늘 이미 설정된 행복의 기준값으로 돌아가게 될 텐데 대체로 이 기준치는 우리 유전자에 의해 이미 결정되어 있다. 우리가 끌어모은 부는 우리의 기대만 높일 뿐 우리 자신의 상태는 그것을 갖기 전과 하등 나아질 게 없다. 하지만 우리의 노력이 부질없음을 깨닫지 못한 채 이를 악물고 계속 삶의 게임에서 이길 만한 것들을 해나간다. 늘 지금 내가 가진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원하며 쳇바퀴에 올라탄 햄스터처럼 우리는 계속 달리고 달리고 또 달린다. 부처와 에픽테투스를 비롯해 수많은 현인들은 이런 식의 쳇바퀴 돌리기가 부질없다고 보고 사람들에게 거기서 얼른 내려올 것을 권했다. 행복은 내 안에서 오며 이 세상을 나의 바람에 맞추는 식으로는 행복을 찾을 수 없다는 것이었다. 스토아 철학자들은 추종자들에게 자기 힘으로 온전히 통제할 수 있는 것들, 즉 스스로의 생각과 반응에 우선적으로 집중하라고 가르쳤다. 두 신조는 모두 경험적인 주장을 밑바탕에 깔고 있는데 외부 세상에서 재물과 목표를 가지려 애쓰는 것은 순간적인 행복 이상을 가져다 주지는 않는다는 행복 가설이 바로 그것이다. 그런데 정말 그럴까? 유전자가 개인의 평균적 행복 수준에 강한 영향을 끼친다는 사실 다음으로 행복 연구를 통해 밝혀진 두 번째의 중대 발견은 대부분의 환경적 및 인구학적 요소는 행복에 거의 아무 영향도 끼치지 못한다는 사실이다. 백인 미국인은 흑인 미국인이 당하는 수많은 들볶임과 수모를 겪지 않고 살아가지만 그럼에도 백인들은 흑인보다 아주 약간 더 행복할 뿐이다. 남성이 여성에 비해 더 많은 자유와 권력을 누림에도 그들 역시 평균적으로는 여성에 비해 하나도 더 행복하지 않다. 추운 날씨에서 살아가는 이들은 캘리포니아에서 사는 이가 더 행복할 거라 여기지만 그 생각은 옳지 않다. 또한 사람들은 매력적인 용모를 가진 이가 그렇지 못한 이에 비해 더 행복할 거라고 믿지만 그건 역시 잘못된 생각이다. 당장 먹을 것과 잠잘 때에 들어가는 돈을 매일같이 걱정하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삶의 질이 확연히 떨어진다. 하지만 기본적 욕구들을 해결하는 문제에서 일단 해방되어 중산층으로 진입하고 나면 부와 행복 사이의 관련성은 작아진다. 평균적으로 부자들이 중산층보다 더 행복하기는 하지만 그 차이는 소소할 뿐이며 부와 행복의 관련성 일부는 역의 상관관계를 보이기도 한다. 지난 50년 새 수많은 산업화 국가는 부의 수준이 두세 배 늘었지만 사람들이 보고하는 행복감 및 만족감 수준은 변하지 않았고 오히려 우울증만 더 흔해졌다. 1990년대에 행복 연구에서 도출된 중대한 결과 두 가지, 즉 행복은 유전자와 강력한 연관이 있으며 환경과는 별 연관을 갖지 않는다는 결과가 당대 심리학계를 강타했던 까닭은 단순히 행복만이 아니라 사람 성격의 대부분의 측면에도 그 같은 연구 결과가 적용됐기 때문이다. 쌍둥이 연구를 통해 유전자가 놀랍도록 광범위한 영역에 영향을 미치는 한편 그에 반해 형제자매가 공유하는 가정 환경은
상대적으로 덜 중요하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행복 가설이 그 어느 때보다 설득력을 지니게 되었다. 삶의 조건들은 시간이 흘러도 적어도 내가 살고 있는 동안에는 일정하게 유지되는 경향이 있으며, 따라서 이런 종류의 것들에 우리는 그냥 적응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반면 자발적 활동은 명상, 운동, 새로운 기술 습득, 휴가처럼 나 자신이 하기로 선택한 것들이다. 이런 활동은 내가 반드시 선택을 해야 하는 것은 물론 대부분 노력과 집중력이 요구되기 때문에 삶의 조건과는 달리 우리의 인지 안에서 그냥 사라지지는 않는다. 따라서 자발적 활동을 하게 되면 적응 효과는 피하고 행복은 늘릴 수 있다는 훨씬 커다란 약속을 제시받는 셈이다. 삶의 조건 중 중요성 면에서 보통 다른 모든 것을 압도한다고 여겨지는 것은 바로 한 사람이 얼마나 끈끈하고 많은 인간관계를 맺고 있느냐이다. 좋은 인간관계는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들며, 행복한 이들은 행복하지 않은 이에 비해 더 많고 더 좋은 인간관계를 즐긴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면 좋은 활동들의 종류는 과연 무엇일까? 경험 추출법은 헝가리 태생의 긍정심리학 공동 창시자인 미하이 칙센트미하이가 창안한 방법이다. 칙센트미하이의 연구들에서 사람들은 하루에 10수번은 울리는 삐삐를 하나씩 몸에 차고 다녀야 했다. 호출기가 한번 울릴 때마다 피험자는 작은 노트를 꺼내 바로 그 순간 자신이 어떤 일을 하고 있었고 또 그것을 하는 게 얼마나 즐거운지 기록해야 했다. 칙센트미하이가 이 연구를 통해 얻은 중대한 발견은 섹스를 하고 입안에 넣는 초콜릿보다도 훨씬 값진 어떤 상태가 있다고 많은 이들이 생각했다는 것이다. 이 상태란 다소 벅차기는 할지언정 자신의 능력치에 근접하게 맞는 어떤 작업에 완전히 몰입했을 때를 말한다. 이따금 사람들이 무아의 경지에 들어갔다라고 표현하는 것도 바로 이 상태이다. 이를 칙센트미하이는 몰입이라고 칭했는데 별다른 노력 없이 저절로 움직임이 일어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기 때문이다. 몰입에 이르려면 열쇠가 몇 개 필요하다. 일단 우리의 주의를 온전히 사로잡는 명확한 도전 과제가 있어야 하고 그 과제를 해낼 기술들을 우리가 갖고 있어야 하며 매 단계를 우리가 잘 밟고 있는지 알려줄 즉각적인 피드백도 있어야 한다. 돈을 내고 옷이나 보석, 가전제품 등 물질적인 것을 샀던 이들보다 경험을 샀던 이들이, 즉 스키 여행을 하거나 콘서트 관람을 하거나 근사한 식사를 했던 이들이 자신의 구매 경험을 떠올리며 더 행복해한 것은 물론 그렇게 돈을 쓰기를 더 잘했다고 생각했다. 이 실험을 갖가지로 변형해 시행해도 어김없이 비슷한 결론들이 나오자 경험이 더 많은 행복을 가져다주는 부분적인 이유는 그 안에 더 커다란 사회적 가치가 담겨 있기 때문이라고 반 보벤과 길로비치는 결론 내렸다. 활동은 우리를 남들과 연결시키지만 물건은 우리 사이를 갈라놓을 때가 많은 것이다. 이제 여러분은 어디서 행복을 사야 할지 알게 되었다. 아무개네를 따라잡으려고 아등바등 하던 것은 그만두자. 과시적 소비에 돈을 낭비하는 일도 관두자. 그 첫 발걸음으로 일단은 일을 덜 하고 돈을 덜 벌고 덜 모으는 동시에 가족과의 시간이나 휴가 같은 여타의 더 즐거운 활동들에 돈을 쓰는 것이다. 안타까운 사실은 만일 코끼리가 코로 보석을 휘감고 도무지 놓지 않으려 한다면 위에서처럼 어느 하나를 놓고 다른 하나를 택하기가 여간 어렵지 않다는 것이다. 코끼리가 염두에 두는 것은 위신이지 행복이 아니며 무엇이 위신을 가져다 줄지 알아내기 위해 시종 남들의 눈치를 살핀다.
애초에 이 책을 쓰기 시작했을 때만 해도 3000년 역사 최고의 심리학자 상이 있다고 하면 나는 당연히 부처야말로 유력한 후보일 거라고 생각했었다. 하지만 이 책을 위해 조사를 하는 동안 어쩌면 불교가 과민 반응, 심지어는 오류를 그 밑바탕에 깔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차차 들기 시작했다. 부처가 설파한 가르침은 바로 삶은 고이며 쾌락, 성취, 명성을 비롯해 우리를 삶에 붙들어매는 온갖 집착을 깨뜨리는 것이 고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이었다. 그런데 만일 부처가 젊은 왕자였던 그 시절 자신의 호화로운 마차에서 내려 그가 그토록 불행할 거라 여겼던 이들과 직접 이야기를 나눠봤다면 어땠을까? 가난하고 늙고 불구에다 몹쓸 병을 가진 사람들을 인터뷰해봤다면 혹시 어땠을까? 오늘날 제일 호기로운 젊은 심리학자로 꼽히는 로버트 비스와스 디너가 행한 작업이 바로 이것이었다. 그는 전 세계를 돌며 사람들을 인터뷰해 그들이 어떤 삶을 살고 있고 삶에 과연 얼마나 만족하는지에 관해 이야기를 들었다. 그런데 그린란드에서 케냐, 나아가 캘리포니아에 이르기까지 그가 세계 곳곳 어디를 가든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들 삶에 불만족하기보다 더 만족스러워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심지어 그는 캘커타 빈민가의 성매매 여성들, 즉 장차 병에 걸릴 줄 알면서도 빈곤에 찌들어 몸을 팔지 않으면 안 되는 이들을 인터뷰하기도 했다. 불구자, 노인을 비롯해 젊은 시절의 부처가 가련하게 여겼을 여타 계층 사람들처럼 이들 매춘부의 삶도 막상 안에 들어가 보면 바깥에서 바라보는 것보다는 훨씬 나았다. 다들 원치 않는 충격적 일들을 겪을 테지만 그런 일 거의 대부분에 우리는 적응하고 또 그것들을 극복해낼 것이며 고생을 겪은 후에는 그게 오히려 약이 되었다고 믿는 이들도 많을 것이다. 따라서 모든 집착을 완전히 끊고 감각적 쾌락을 되도록 멀리하며 상실과 패배의 고통에서 기어코 벗어나는 것은 지금 시점에 와서 생각해보면 모든 생애는 고통이 얼마쯤 뒤따르기 마련이라는 데 대한 적절한 반응이라 여겨지지 않는다. 설령 혼자서 충분히 살아갈만 하더라도 우리는 반드시 우리의 이웃을 위해서도 살 줄 알아야 한다. 세네카. 그 누구도 바다 한가운데 홀로 떠있는 섬 같은 이는 없다. 사람은 누구나 대륙의 일부, 그 드넓은 땅덩이의 어느 한 부분이다. 존 던. 해리 할로우는 1930년 스탠퍼드 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고 위스콘신 대학교에서 일자리를 구했으나 막상 교수가 되고 보니 연구 소재는 변변찮았다. 그에겐 생쥐가 아닌 영장류를 연구할 실험실이 절실하게 필요했고 그가 실험실을 직접 지었다. 그는 자신이 데리고 있던 원숭이들이 짝짓기 할 수 있게 한 뒤 새끼가 태어나면 몇 시간 안에 곧장 밖으로 데리고 나왔다. 갖가지 감염병으로부터 새끼의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였다. 할로우와 그의 학생들은 각종 영양분에 항생제까지 함유된 인공 원숭이 이유식을 만들 수 있었다. 또 먹이 공급, 주야간 주기, 온도 조절과 관련한 최적의 패턴도 찾아냈다. 새끼들은 점점 덩치도 커지고 건강 상태도 양호해 보였다. 그런데 이 원숭이들은 정상적 수준의 사회성 및 문제 해결 능력을 절대 발달시키지 못했고 따라서 실험에는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었다. 할로우와 학생들은 어안이 벙벙했다. 도대체 어떤 부분을 헤아리지 못했던 것일까? 마침내 발견한 해답은 바로 기저귀용 천이었다. 당시 연구원들은 새끼들이 태어나는 분만실 안의 우리에 이따금 낡은 기저귀천을 깔아주곤 했는데 그렇게 하면 천이 포근한 잠자리가 되어주고 새끼의 몸이 찬 맨바닥에 닿지 않게 보호해 주었다. 원숭이들은
특히 무섭다고 느낄 때 이 기저귀 천에 곧잘 매달리곤 했으며 새로운 우리로 옮겨질 때에도 그 천을 함께 가져갔다. 그 기저귀 천은 사실 엄마 대신이 아니었을까? 원숭이들은 자신이 안고 싶고 또 누군가 안아주기를 바라는 욕구, 육아장에서는 완전히 굶주려야만 했던 그 욕구를 원래부터 갖고 있던 것은 아닐까? 이 물음을 통해 나온 할로우의 증명은 심리학 전체를 통틀어 가장 유명한 실험으로 통하게 된다. 그는 대리엄마 원숭이를 두 종류 제작했는데 한쪽은 철사를 얼키설키 엮어 만든 반면 다른 하나는 푹신한 고무를 대고 다시 부드러운 테리직을 덮었다. 어린 원숭이들은 전부 보드라운 천 엄마의 곁에 머물며 거기 매달리든지 기어오르든지 밀치든지 하며 거의 온종일 시간을 보냈다. 이 실험을 통해 할로우는 접촉 위안, 즉 어린 포유류가 엄마와의 직접 몸을 맞대고 싶어하는 기본적 욕구가 있다고 주장했다. 진짜 엄마를 찾을 수 없을 때 어린 포유류는 뭐든지 자기가 가장 엄마 같다고 느끼는 대상을 찾는다. 존 보울비의 삶은 할로우가 걸은 인생 역정과는 완전히 달랐다. 물론 그 길 끝에서는 똑같은 발견을 만나게 되지만 말이다. 제2차 세계대전이 종식된 후 보울비는 잉글랜드로 돌아와 병원에서 아동 진료소를 운영하게 되었다. 부모와의 분리가 아동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에 대해 연구를 시작한 것이 이때였다. 보울비가 이룩한 장대한 종합을 일컫는 말이 바로 애착 이론이다. 애착 이론은 두 가지의 기본 목표가 아이의 행동을 이끈다는 생각에서 출발하는데 그 두 가지 목표란 안전과 탐험이다. 아이는 특성상 안전한 곳에 머물러야만 생존하지만 한편으로는 탐험과 놀이를 해야만 성인의 삶에 필요한 여러 가지 기술과 지능도 발달시킬 수 있다. 안전 수준이 충분히 높으면 아이는 놀이를 하고 탐험을 한다. 하지만 안전 수준이 너무 낮아졌다 싶은 그 순간 갑자기 안전 욕구가 최우선 순위로 떠오른다. 아이는 놀이를 멈추고 엄마를 향해 다가간다. 엄마에게 가 닿을 수 없으면 아이는 울음을 터뜨리고 절망감은 커진다. 그러다 엄마가 돌아오면 아이는 엄마의 손길을 찾거나 아니면 그 외에 다른 식으로 마음 놓을 방법을 찾는다. 그렇게 해서 시스템이 제자리로 돌아와야 그제야 놀이도 다시 시작된다. 아이들은 병원 입원 등의 피치 못할 일로 자신의 애착 대상과 장시간 떨어져 있게 되면 순식간에 적극적 의지를 잃고 절망에 빠져든다. 보울비에 의하면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애착 관계를 아예 거부당하는 아이들은 평생 상처를 안고 살아갈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 이런 아이들은 보울비가 자원봉사 때 만났던 아이들처럼 세상과 담을 쌓는 외톨이나 구제불능으로 매달리는 아이들이 될 가능성이 있다. 보울비가 내놓은 이 이론은 프로이트는 물론 왓슨의 이론에도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었다. 만일 아이가 건강하고 독립적으로 자라나길 원한다면 여러분은 아이를 자꾸 안아주고 껴안아주고 보듬어주고 사랑해 주어야 한다. 아이들에게 안전한 기반을 마련해주면 아이들은 기꺼이 탐험에 나서 자기 힘으로 세상을 정복할 것이다. 사랑의 두려움을 이기는 힘이 있다는 이 같은 사실은 신약 성경에도 잘 표현되어 있다.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고 완벽한 사랑은 두려움을 몰아낸다. 요한복음 19세기 말 사회학 창시자로 꼽히는 에밀 뒤르켐은 경이로운 학문적 성과를 이룩했다. 유럽 곳곳에서 자료를 수집해 자살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어떤 것인지를 연구한 것이다.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그 요인은 바로 구속이었다. 결국에는 사회적 구속, 속박, 의무가 더 적은 이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을 확률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홀로 생활하는 사람이 스스로 목숨을 끊을 확률이 제일 높았던 반면 결혼한 이들은 자살 확률이 낮아졌으며 아이까지 있는 이들은 그 확률이 훨씬 더 낮아졌다. 이를 통해 뒤르켐이 내린 결론은 사람들은 자신들 삶에 일정한 틀과 의미를 부여하기 위해 갖가지 의무와 구속을 필요로 한다는 것이었다. 그 후 100년에 걸쳐 후속 연구들이 나온 결과 뒤르켐의 진단은 과연 옳았다. 만일 여러분도 어떤 이가 지금 얼마나 행복하고 또 그 사람이 앞으로 얼마나 오래 살지 예상해보고 싶다면 더욱이 그 사람의 유전자와 성격에 대해 이러쿵저러쿵 물을 수 없는 상황이라면 아마도 여러분은 그 사람이 맺고 있는 사회적 관계를 파악해 봐야 할 것이다. 강력한 사회적 관계를 맺고 있는 경우엔 면역 체계가 강화되고 수명이 늘어나며 외과 수술 후 회복 속도가 빨라지고 우울증 및 불안장애 위험은 줄어든다. 금연보다 수명을 더 연장시켜준다. 베풀기의 이점을 주제로 한 최근 연구를 보면 사람들은 도움을 받을 때보다 외려 남을 보살필 때 더 많은 혜택을 얻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우리는 남들과의 교류와 관계 맺음이 필요하고 주는 것과 받는 것 모두를 필요로 하며 속해 있을 어딘가를 필요로 하는 존재이다. 이런 면에서 개인의 절대적 자유라는 이념은 자칫 위험할 수 있는데 개인의 절대적 자유를 추구해 개인 및 전문적 일의 성취만 염두에 두고 집, 직장, 도시, 결혼관계를 홀가분히 떠나버리면 그런 성취를 이루고서 가장 간절히 찾게 될 사람들과의 관계는 파탄나 버릴 수 있다. 세네카의 말은 옳았다. 스스로를 혼자라고 여기고 매사를 자기의 쓸모 문제로 돌리는 사람은 그 누구도 행복할 수 없다. 아리스토파네스도 옳았다. 우리에게는 우리의 빈틈을 완전하게 채워줄 다른 이의 존재가 필요하니까 말이다. 초사회성을 가진 종인 만큼 우리 인간에게는 서로 사랑하고 벗이 되고 도와주고 함께 나누는 등 우리 삶을 타인의 삶과 엮게끔 민감하게 발달한 갖가지 감정들이 가득 들어차 있다. 타인은 지옥이다. 그러나 타인은 또한 천국이기도 하다. 외상 후 성장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와 단적으로 대비되는 개념이다. 현재 연구자들은 암, 심장병, HIV, 에이즈, 강간, 공격, 마비, 불임, 화재, 비행기 사고, 지진 등 그야말로 각양각색의 역경에 맞닥뜨렸던 이들을 상대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또한 가장 강력한 애착관계를 가졌던 이들, 즉 아이, 배우자 혹은 연인, 부모를 잃었을 때 그 상실감을 어떻게 극복하는지도 연구해왔다. 이렇게 해서 진행된 대규모 연구에 의하면 사람들에게는 트라우마, 위기, 비극은 이루 헤아릴 수 없는 다양한 형태로 찾아오지만 거기서 혜택을 얻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라고 한다. 첫 번째 혜택은 어딘가 숨어있던 우리의 능력들이 모습을 드러내고 이 같은 능력 변화를 통해 우리의 자기 개념도 함께 바뀐다는 것이다. 여러분이 과연 얼마큼의 인내심을 갖고 있을지는 아무도 모른다. 사별이나 트라우마를 겪고서 사람들이 흔히 얻는 교훈이 바로 나 자신이 생각보다 훨씬 강하다는 사실이며 자신의 강인함을 이렇듯 새로이 올바로 알게 되면 미래에 닥칠 어려운 일들에 얼마든 맞설 자신감이 생긴다. 역경이 가져다주는 두 번째 종류의 혜택은 주로 인간관계와 관련이 있다. 역경을 통해 관계가 걸러지기 때문이다. 역경은 우리가 맺고 있는 인간관계를 단단하게 다져주는 한편 서로 마음을 여는 계기가 되어주기도 한다. 타인과 관계 맺는 방식에서 일어나는 이런 변화를 통해 우리는 역경이 공통으로 주는 세 번째 혜택을 짐작할 수 있다. 그것은 바로
트라우마를 겪으면 내 현재의 삶과 타인과의 관계에서 우선순위와 철학이 달라진다는 것이다. 죽음을 코앞에 맞았을 때 자신의 가치관과 관점이 변화하더라라는 이야기는 그야말로 무수한 이들에게서 들을 수 있다. 정신을 번쩍 차리고 나서 사람들이 깨닫는 현실은 지금껏 당연하게만 생각해왔던 삶이 선물이라는 것, 아울러 돈보다는 사람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다. 연구 결과 트라우마의 성격은 병증과는 거의 아무 관련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중요한 것은 트라우마를 입은 후에 사람들이 무엇을 하느냐였다. 즉, 트라우마를 입은 이후에 친구들이나 지지 집단과 이야기를 나누었던 이들은 대체로 트라우마 때문에 건강이 상하는 일이 없었다. 지식은 크게 두 가지 형태로 얻어지는데 그 둘이란 명시적 지식과 암묵적 지식이다. 명시적 지식은 우리가 알고 있고 또 의식적으로 전할 수 있는 모든 사실들을 가리킨다. 불가리아의 수도는 소피아라고 알고 있는 것처럼 말이다. 하지만 지혜의 기반이 되는 것은 암묵적 지식이다. 암묵적 지식은 과정에 역점을 두고 다른 이로부터 직접적 도움을 받지 않고 얻어지며 그 사람이 가치 있게 여기는 목표들과 관련이 있다. 암묵적 지식이 자리 잡은 곳은 코끼리이다. 코끼리가 인생의 경험을 통해 차차로 습득해가는 기술들이 바로 암묵적 지식인 것이다. 결국 부모가 할 수 있는 최선은 아이들이 다종다양한 삶의 영역에서 암묵적 지식을 얻을 수 있도록 두루두루 인생 경험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다. 또한 부모가 자기 삶에서 몸소 지혜의 본보기를 보이며 아이가 갖가지 상황을 잘 헤아리도록 부드럽게 독려하고 남의 관점에서 바라보게 하고 도전을 받아 힘들 때 균형을 잡도록 만들 수도 있다. 아이가 아직 어릴 땐 부모가 쉼터가 돼야 하지만 아이가 10대를 지나 20대가 될 때까지도 계속 쉼터 노릇을 해주면 아이의 삶에서 고통은 지워질지 몰라도 지혜와 성장이 찾아오지 못한다. 선을 행하는 데에 마음을 두어라. 선한 자는 삶이 힘겨워도 결국 그의 선행은 아름답게 꽃피우리라. 부처. 고대인들은 다들 덕은 제대로 훈련된 코끼리 속에 깃든다는 점을 잘 알았다. 그뿐 아니라 그런 훈련에는 매일의 연습과 수없는 반복이 필요하다는 사실도 알았다. 아리스토텔레스도 마찬가지였다. 인간이 건축가가 되는 것은 집을 짓는 일을 통해서이고 인간이 하프 연주자가 되는 것은 하프 연주를 통해서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정의로워지려면 정의로운 행동을 해야 하고 절제력 있는 이가 되려면 절제를 행해야 하며 용기 있는 이가 되려면 용기 있는 행동을 실행에 옮겨야 한다. 덕을 기른다고 하면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닌 것처럼 들리고 실제로도 덕을 기르기란 어려운 일일 때가 많다. 하지만 덕의 개념을 탁월함으로 고쳐 생각하면 몇 가지의 성격 강점을 실천해 덕 하나하나를 이루는 게 가능해지고 나아가 이들 강점을 실천하는 일 자체가 보상으로 느껴질 때가 많아지면 덕 기르기는 고된 일이기보다 오히려 칙센트미아이의 몰입 경험에 더 가까운 것으로 들리게 된다. 한마디로 그것은 우리를 완전히 몰두하게 하고 우리의 강점을 이용하며 우리의 자의식을 잊고 그 순간 내가 하는 일에만 완전히 빠져들게 하는 일이 되는 것이다. 신은 유격이 없는 지성을 가지고 천사를 만들어내셨고 지성이 없는 유격을 갖고 짐승을 만드셨으며 지성과 유격 둘 다를 가지고는 인간을 만드셨도다. 사람의 지성이 유격을 누르면 그는 천사보다 훌륭한 존재가 되나 유격이 지성을 누르면 짐승만도 못한 존재가 되느니라. 무함마드. 도덕성, 종교,
인간의 의미 추구를 이해할 때 내게 가장 많은 도움이 됐던 비유는 플랫랜드인데 잉글랜드인 소설가이자 수학자인 에드윈 에보트가 1884년에 써낸 무척이나 매력적인 내용의 자그마한 책이다. 이 책에서 플랫랜드란 2차원의 세계를 말하는데 여기에는 갖가지의 기하학 도형들이 살고 있다. 이 작품에는 사각형이 주인공으로 등장한다. 어느 날 이 사각형에게 스페이스랜드라는 3차원 세계의 구가 찾아온다. 하지만 구가 플랫랜드에 왔을 때 이곳 주민들의 눈에 보이는 것이라곤 구가 그들 차원과 접하고 있는 부분뿐이다. 즉 그들에게는 구가 원의 형태로밖에는 보이지 않는다. 구는 2차원의 사각형에게 3차원 개념을 설명하려 무던 애를 쓰지만 2차원의 기하에만 익숙한 사각형은 좀처럼 알아듣지 못한다. 보다 못한 구가 사각형을 획 낚아채 플랫랜드를 벗어나 3차원으로 들어가니 여기서는 사각형이 자신의 세계를 한눈에 훤히 내려다볼 수 있었다. 사각형은 경외감에 말문이 막혔다. 사각형은 구 앞에 넙죽 엎드려 구의 제자가 되었다. 플랫랜드로 돌아오자마자 사각형은 2차원에서 살아가는 동료들에게 3차원의 복음을 설파하려고 갖은 노력을 했다. 하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다. 일면에서 보면 우리는 다들 깨달음을 얻기 전에 사각형과 같다. 살면서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무언가에 맞닥뜨리지만 미처 보지 못하는 다른 차원이 있으리라고는 생각도 하지 않기에 자신은 다 알고 있다고 제멋대로 믿는다. 그러다 어느 날 우리의 2차원 세계에서는 전혀 말이 안 되는 어떤 일이 발생하면 그제야 어쩌면 또 다른 차원이 있을지 모른다는 생각이 처음으로 얼핏 고개를 든다. 우리 인간의 마음은 3차원, 즉 앞으로 내가 신성함이라 일컬을 특정 도덕적 차원을 인지한다.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 우리는 수직으로 형성된 어떤 차원을 따라 더 올라가기도 하고 더 내려가기도 한다. 한 산스크리트 학교의 교장은 이렇게 말했다. 우리 인간은 신도 될 수 있고 악마가 될 수도 있습니다. 무엇이 되느냐는 카르마, 즉 업에 달려있지요. 어떤 사람이 이를테면 누군가를 서슴없이 죽이고 다니며 악마처럼 굴면 그 사람은 진정 악마나 다름없습니다. 반면 어떤 사람이 그 안에 신성함을 지니고 신성한 방식으로 행실을 하면 그 사람은 신과 같아집니다. 우리가 신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신과 같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신과 같아지고 우리가 악마 같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악마 같아집니다. 악마 같아지는 게 무엇이 문제냐고요? 오늘날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보십시오. 그게 악마 같은 짓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신성한 행실은 곧 사람을 속이지 않는 것, 사람을 죽이지 않는 것입니다. 완벽한 인격을 뜻하기도 하죠. 신성함이 깃들면 당신이 곧 신입니다. 자기는 인간 진화가 안고 있는 가장 커다란 역설이다. 생각하는 능력은 인간 외에도 많은 동물이 갖고 있지만 스스로에 대한 생각에 많은 시간을 들이는 동물은 현재 우리가 아는 바로는 인간 외에는 하나도 없다. 거울에 비치는 상이 자기 모습임을 인식하는 것조차도 인간을 비롯한 몇 종류의 영장류 말고는 하지 못한다. 자기에게 관심의 초점을 맞추고 자기의 비가시적 속성들 및 장기적 목표들을 생각하고 그런 자기를 중심으로 나름의 서사를 만들고 나아가 그 서사에 대한 생각들의 감정적 반응까지 일으킬 수 있는 정신기제를 갖춘 것은 오로지 언어 능력을 갖춘 한 생물체뿐이다. 자기 개념의 발달은 인간의 초사회성 발달에도 결정적 역할을 했을 것으로 여겨진다. 하지만 자기가 생기면서 우리 안에는 모방,
사회적 비교, 평판에 대한 염려 등으로 가득한 내면의 세계도 하나씩 생겨났으니 자기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는 개인 고문관도 하나씩 곁에 두게 된 셈이다. 다음의 두 구절 중 여러분은 어느 것에서 더 영감을 받는가? 1. 자부심이야말로 모든 민주주의 사회의 기본적인 밑바탕이다. 2. 자부심만이 전부가 아니다. 첫 번째 구절은 1970년대 페미니스트 운동을 탄생시킨 글로리아 스타이넘이 한 말이다. 스타이넘은 성차별, 인종차별, 억압은 특정 집단 사람들에게 자신은 무가치하다는 느낌을 주어 이들의 민주주의 참여를 저해한다고 주장한다. 이 말에는 자율성의 윤리를 이루는 핵심 생각도 엿볼 수 있는데 삶에서 진정 중요한 것은 개개인이고 따라서 이상적인 사회는 개인을 위해로부터 지켜주고 그들의 자율성과 선택의 자유를 존중해야만 한다. 두 번째 구절은 2003년과 2004년에 세계적 베스트셀러로 자리매김한 릭 워렌의 목적이 이끄는 삶의 첫 문장으로 이 책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성경의 계시를 통해 사람들에게 삶의 목적과 의미를 찾게 하는 지침서이다. 워렌의 관점에서는 자기는 우리의 갖가지 문제를 일으키는 원인인 만큼 아이들의 자부심을 상, 칭찬, 훈련으로 곧장 높여주어 스스로를 특별한 존재로 느끼게 만드는 것은 오히려 아이들을 해치는 길임이 분명하다. 미국 문화의 주요 전쟁 상당수는 본질적인 면에서 우리 삶의 몇몇 측면의 기본 틀을 자율성의 윤리에 둘 것이냐 아니면 신성함의 윤리에 둘 것이냐를 두고 벌어진다고 할 수 있다. 진보파는 보통 공적 생활에서는 종교가 가급적 배제되기를 원하는데 그래야 사람들이 싫은 걸 참아가며 억지로 종교 활동에 참여하는 일이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종교적 보수파는 학교와 법원이 다시 성역화되기를 바란다. 자신의 고유한 자기 안에서 모든 존재를 보고 모든 존재 안에서 자신의 고유한 자기를 보는 이에게서는 모든 두려움이 사라질지니 이 위대한 합의를 깨달아 그의 자기가 곧 모든 존재가 되면 어떤 망상과 어떤 슬픔이 그의 곁에 머물겠는가. 우파니샤드. 삶의 의미는 무엇일까? 영화 몬티 파이튼의 삶의 의미의 결말 장면에서는 배우 마이클 페일린이 여장을 한 채 이 신성한 질문에 대한 답을 건네받아 목소리 높여 읽는다. 사람들에게 잘하려고 노력하고 지방 섭취는 피하며 이따금 좋은 책을 읽고 생활하면서 걷기를 실천하고 모든 교리 및 모든 나라 사람들과 조화를 이루어 살기 위해 노력하라. 이 답이 재밌게 들리는 건 비록 그 형태로는 훌륭한 답인 듯하나 그 내용은 텅 비었거나 진부하기 때문이다. 이 같은 패러디를 접하면 우리는 자신의 모습에 웃음을 터뜨리며 이렇게 묻게 마련이다. 도대체 내가 뭘 기대했던 거지? 어떤 종류의 답이었어야 나는 만족할 수 있었을까? 컴퓨터는 고장이 나면 저 스스로 고쳐지지 않는다. 우리가 손으로 직접 컴퓨터를 뜯어 뭔가 필요한 조치를 취하거나 전문가에게 가져가 수리를 요청해야만 한다. 하지만 사람은 컴퓨터와 같지 않으니 사람은 자신에게 닥친 거의 모든 일들에서 스스로 회복을 하기 때문이다. 나는 사람은 식물과 비슷하다는 게 더 나은 비유라는 생각이다. 식물들은 완전히 죽지 않는 한 적절한 조건들만 잘 갖춰주면 언제 그랬냐는 듯 온전하고 눈부신 생명력을 되찾는다. 우리는 초사회성을 지닌 생물체들이기에 친구가 없거나 다른 이들에게 튼튼한 애착을 형성하지 못하면 행복해질 수 없다. 사람들에게 있어 사랑과 일은
누가 봐도 식물이 받는 물이나 햇빛에 견줄 만한 것들이다. 프로이트는 정상적인 사람은 모름지기 무엇을 잘 해야 하겠느냐는 질문을 받았을 때 이렇게 답한 것으로 유명하다. 사랑과 일. 만일 어떤 사람이 치료를 받고 이 두 가지를 잘하게 되었다면 그 치료는 성공적이었다는 이야기이다. 매슬로우의 유명한 욕구 단계설에서도 사람들은 일단 신체적 욕구를 채우고 나면 나아가 사랑에 대한 욕구를 갖게 되고 그 다음에는 자부심을 필요로 하게 되는데 이 자부심은 대체로 일을 통해 얻어진다. 심지어 레프 톨스토이도 프로이트보다 한 발 앞서 이렇게 썼다. 누군가가 일하는 법과 사랑하는 법을 안다면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일을 하고 또한 그 자신의 일을 사랑할 줄 안다면 그는 이 세상을 장려하게 살아갈 수 있다. 몰입의 개념을 발견해낸 심리학자 미하이 칙센트미하이는 큰 틀에서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이다. 그는 단순히 몰입의 순간을 연구하는 데 만족하지 않고 몰입이 사람들의 전반적 삶 안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특히 창조적인 사람들의 삶 안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알고 싶었다. 칙센트미하이와 그의 학생들은 화가, 무용가, 시인, 소설가, 물리학자, 생물학자, 심리학자 등 각자의 분야에서 성공한 인물 수백 명을 상대로 인터뷰를 진행했다. 도대체 어떻게 해서 어떤 사람이 한 분야에 그토록 헌신적인 노력을 쏟아붓고 거기서 더 나아가 그토록 비범한 창조성을 발휘하게 되는 것일까? 인터뷰를 통해 나타난 결과에 따르면 이들은 각자 자신만의 독특한 길을 걷긴 하나 그 길은 대부분 동일한 한 방향을 향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처음에는 관심 및 오락거리로 시작했던 일에서 몰입의 순간을 겪게 되고 이후 수년에 걸쳐 더욱 깊은 관계, 실전 경험, 가치들을 가지며 그로 말미암아 나중에는 훨씬 더 오랜 기간의 몰입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었다. 결국 행복 가설의 최종 형태를 정리하자면 행복은 사이에서 온다는 것이다. 행복은 여러분이 곧장 찾아내거나 손에 넣거나 성취할 수 있는 무언가가 아니다. 행복을 위해 여러분은 먼저 갖가지 조건부터 제대로 갖춘 뒤에 기다려야만 한다. 식물이 햇빛, 물, 좋은 흙이 있어야 쑥쑥 자라나는 것과 꼭 마찬가지로 사람들에게도 사랑, 일, 자기보다 더 커다란 무언가와의 연결이 꼭 필요하다. 따라서 여러분 자신과 타인,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의 일, 여러분 자신과 그보다 더 커다란 무언가, 이 둘 사이에 적절한 관계가 맺어질 수 있게 각고로 노력하는 것은 분명 가치 있는 일이다. 이런 관계들을 적절하게 자리 잡아 놓고 나면 이제는 목적과 의미가 그 모습을 드러낼 것이다. 지금까지 조나선 하이트의 바른 행복 읽어드렸습니다. 지금부터는 제 얘기입니다. 이 책 참 잘 썼고 번역도 아주 좋습니다. 작가 또는 번역자 혹은 둘 다 문학적인 소양이 상당하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504쪽으로 오랜만에 긴 책을 읽었는데 책 읽는 내내 즐거웠고 그 여운을 느끼고 싶어서 일부러 천천히 3일에 걸쳐 정독을 하였습니다. 행복은 어디에서 오는가? 라는 물음에 대해 동서양 현인들과 심리학, 정신의학, 종교, 현대 과학 등이 답한 것들을 종합한 책입니다. 이 책의 결론을 아주 짧게 요약하자면 행복은 의미의 발견에 있고 의미의 발견은 몰입의 과정에서 이루어지며 몰입의 대상은 첫째 사랑, 둘째 일, 셋째 자아를 뛰어넘는 초월적 대상과의 연결에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삶이 무의미하다고 느낄 때 살아갈 이유를 발견하지 못합니다. 관성적으로 살기도 하지만 의미 없는 껍데기 삶에 불과하죠. 내 삶이 어떤 가치를 갖고 있고 그것이 나 개인에게
그리고 이 사회에 어떤 의미를 띠고 있는지를 인식할 때 사람은 행복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의미와 가치는 일과 사랑 외에서는 찾기 어려운 것이므로 한 사람이 해야 할 일과 사랑을 나눌 사람들을 갖고 있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기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추가하자면 그것이 신이든 인류 공동체든 초월적인 가치든 인간은 자신보다 더 큰, 자신을 초월한 고귀하고 위대한 대상이나 존재, 가치 등과 자신이 연결되어 있음을 느끼기를 원하고 그 연결을 인식할 때 큰 행복을 느낀다는 사실입니다. 이 마지막 개념을 초월성이라고 명명하면 인간이 행복을 얻는 세 가지 방법은 사랑, 일, 초월성입니다. 이 책에 따르면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자신에게 할 일이 주어져 있어야만 합니다. 예전에 어떤 신문 기사를 보니 전 세계 100개국 이상을 여행 다닌 분도 있었습니다. 그분은 프로 여행가죠. 그런데 이 책을 읽고 나서 그 기사를 돌이켜보니 과연 그렇게 여행을 다니기만 했을 때 행복감이 점점 줄어들게 되지 않았을까 하는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물론 그 자체를 일로 여기고 여행을 한다면 다르겠지만 단지 여가나 놀이로 여행을 여기고 수십 년을 여행만 다닌다면 그 마음이 많이 헛헛해지지 않았을까요? 그만큼 할 일이 있다는 것은 인간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노인에게 가장 힘든 괴로움은 무의고, 즉 할 일이 없는 것이라고 하죠. 너무 당연한 말이지만 인간은 언제 어디서나 사랑을 주고받아야 살아갈 힘을 얻습니다. 자기 자신이 스스로에게 사랑을 주고 힘을 줄 수도 있겠지만 절대 다수의 인간들은 자신이 아닌 누군가와 사랑을 주고받으며 살아가게 됩니다. 연인 간의 사랑, 부모 자식 간의 사랑, 스승과 제자의 사랑, 낯선 타인과의 사랑, 이런 모든 사랑들이 인간을 행복하게 하고 삶의 의미를 느끼게 하고 자기가 올바른 길로 걸어가고 있다고 깨닫게 해줍니다. 원래 사랑은 제정신으로 하기 어려운 것이죠. 사랑은 인간을 미치게 합니다. 그리고 사랑은 받는 것이 아니라 주는 것입니다. 주고받으면 더 좋겠지만 주는 것만으로도 사랑은 완결되고 완전합니다. 우리가 사랑을 할 때 우리는 다른 사람이 됩니다. 지금의 나보다 더 나은 사람이 되고 더 아름다운 사람이 되고 더 따뜻한 사람, 더 인간다운 사람이 됩니다. 사랑이 없는 인간은 좀비와 같습니다. 저는 가끔 뉴스에서 타인과 공감을 하지 못하는 사이코패스를 볼 때 그들은 비록 인지하지 못하고 있지만 참 불쌍한 사람이구나 하는 느낌을 받습니다. 사람으로 태어나서 사람과 사랑을 나누지 못하고 사람과 공감을 하지 못하고 그로 인한 의미와 기쁨을 느끼지 못한다는 것은 너무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행복하기 위해서는 꼭 사랑을 해야만 합니다. 사랑받지 못해 괴롭다면 내가 사랑을 주면 됩니다. 받는 것은 내가 결정할 수 없지만 주는 것은 내가 결정할 수 있고 이것은 화수분과 같아서 아무리 퍼주어도 사랑은 끝없이 솟아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초월적인 존재나 대상에 대한 합일감, 소속감, 연결의식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종교가 될 수도 어떤 개념이나 사상이 될 수도 있고 막연한 희망이나 지구의 자연 또는 우주 전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인간은 나보다 더 큰 누군가 혹은 무언가와 연결되어 있기를 늘 꿈꾸고 희망한다는 것이죠. 무언가 나라는 작은 존재, 작은 범위를 넘어서 더 오랜 기간, 더 넓은 공간에 더 큰 영향력을 미치는 존재가 되고 싶어 하는 아니면 적어도 그런 존재와 실오라기 하나라도 내가 연결되어 있기를 바라는 고결한 욕망이라고나 할까요? 그만큼 우리에게는 위대함의 씨앗들과 위대함의 동경과 열망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것이 인간의 가능성이고 잠재력이죠. 행복은 결과가 아니라 과정입니다. 우리가 성취하고 소유할 수 있는 어떤 것이 아니라
우리가 행동하고 움직이고 실천하는 어떤 과정과 방법입니다. 사실 행복이라는 것은 정말 얻기 쉬운 것이면서도 한편으론 정말 발견하기 어려운 것이기도 합니다. 내가 적극적으로 행복을 발견하고 발굴하고 키워내겠다라는 마음으로 삶을 대할 때 비로소 우리 가슴 속에서 행복이 연글기 시작합니다. 넋놓고 가만히 앉아 있는다고 해서 감나무에서 감 떨어지듯 저절로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당신께 저는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당신은 행복하신가요? 오늘 지금 바로 거기에서 행복하신가요? 당신이 계속 계신 바로 그 자리에서 행복을 발견하셨나요? 아직 찾지 못했다면 먼 곳을 둘러보지 마시고 바로 발 아래를 쳐다보시기 바랍니다. 앉아 계신 그 자리를 쳐다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만난 사람을, 그 얼굴을, 그 말소리를 귀 기울여 듣고 관찰해 보시기 바랍니다. 행복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그저 사방에 놓여 있는 행복을 조금만 크게 눈을 뜨고 조금만 귀를 기울이고 조금만 더 마음을 열고 보고 듣고 발견하기만 하면 됩니다. 행복은 절대 멀리 있지 않습니다. 행복은 모든 곳에 있고 그 모든 행복을 여는 열쇠는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책 한민국의 하루치 생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